구글에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내죠. 그러면서 이 크롬 안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V8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엔진을 집어넣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브라우저들도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독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다 한꺼번에 엉켜가지고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크롬이라는 혹은 뭐 사파리라는 엣지라는 파이어폭스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요 파일을 읽는 거예요. 이 파일을 읽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읽은 다음에 얘네들을 텍스트로 보일 건 보이게 해주고, 이 텍스트를 화려하게 꾸밀 거는 꾸며주고, 그 안에 프로그램 코드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실행시켜 주는 게 웹브라우저예요. 그런데 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기 위한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있어야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짜서 이 안에 넣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읽기 위해서는 얘를 읽어서 실행시킬 수 있는 뭔가가 크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V8 엔진이라고 해요. 구글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건데, 이게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빨랐어요. 안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크롬이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웹 쪽에서 어떤 걸 개발을 해서 띄울 때도 사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거의 이제 표준화 되어 버린 거죠. 크롬에서 우선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롬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했죠. 액티브엑스 때문에. 그걸 사용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더 이상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액티브엑스나 그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인증서를 이제 갖는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크롬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크롬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웬만한 이제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관공서 업무들도 이제 크롬을 사용해서 다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우저별 사용자를 또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크롬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브라우저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 거냐. 물론 크롬에서만 잘 돌아가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안 돌아가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다 잘 돌아가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건 사실은 크롬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똑같은 에러가 크롬에서 나고 사파리에서 난다고 했을 때 크롬에서 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있겠죠. 100명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몇 명쯤 될까요? 100명이면 한 6명, 7명 정도가 컴플레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6명, 7명이냐 60명, 70명 정도가. 근데 사파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한 10명, 20명 정도겠죠. 이거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더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화면 해상도, 요건 이제 웹 쪽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화면 해상도별로 사용자 수를 쭉 체크를 해봤더니 1920, 1080이 압도적으로 다른 해상도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저도 대부분 웬만하면 이걸 사용을 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해상도, 낮은 해상도 쓰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굳이 사용해야 될 필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그래픽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높은 해상도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한다거나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혹은 뭐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도 대부분은 이제 1920, 1080 FHD 정도의 해상도로 이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을 하거나 뭐 영상 작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해상도가 더 좋은 걸 사용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자, 일상적인 이제 범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해상도는 1920, 1080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니터가 그래서 풀 HD를 지원을 하죠. 그리고 좀 저렴한 저가형 모니터들도 딱 여기까지는 지원을 해요. 웬만해서는 요즘 나오는 건 이거보다 더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더 그런 모니터들은 대부분 중고 모니터들이죠. 최근에 나오는 적어도 신제품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얘를 지원하지 않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요. 자, 앱 버전. 자, 앱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만들어서 앱을 제공을 했을 때 2.65, 2.6.58, 53, 2.64, 2.6.5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을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앱에 대한 그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앱 버전에 대한 이제 개요, 안정성, 기기 모델명 사용자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안드로이드라고만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기기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은 LG가 철수를 하긴 했지만 이제 삼성하고 LG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었고 세계적으로 봐도 뭐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지금 뭐 하웨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하고 iOS, 아이폰하고 이렇게 둘로만 나눠진다라고 이제 크게는 둘로 나눠지긴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제조하는 회사들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기계들이 한 1년에 몇 개씩 나오죠. 1년에 몇 개씩 나오니까 이것들이 각각 다른 모델들이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해상도도 달라지고 뭐 안에 들어가는 이제 CPU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달라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게임을 또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신제품에만 맞추면은 좀 예전 조금 1년, 2년, 3년, 4년, 5년 된 그런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찾아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쭉 살펴보는 이제 첫 번째 시간 좀 가졌습니다. 자, 파트 2 인구 통계와 구글 신호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과 같이 데모 어카운트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플러드잇이라는 그 사이트, 그 게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드잇 머천다이즈 말고요. 여기 두 번째 거 플러드잇 요거 클릭하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데모 어카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 4 플러드잇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인구 통계에서 인구 통계 개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 클릭하시면 보고서가 쭉 나오고 지난 시간엔 기술 요쪽 봤었죠. 기술 개요 봤었고 뭐 기술 세부 정보 이렇게 좀 잠깐 봤습니다. 기술 개요들 쭉 봤었고 기술 세부 정보도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좀 봤었죠. 이렇게 좀 나오는 거 확인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인구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통계 개요 클릭을 하시면 자, 인구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국가별 사용자가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국가별 사용자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 가져다 대면은 나라 이름하고 그 나라에서 지금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자 수가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 4,372명이 7월 13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위쪽에 캐나다는 355명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러시아도 38명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 47명 있네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90명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도 쪽도 지금 13,933 꽤 많죠. 색깔별로 음영을 둬가지고 사용자 숫자가 많을수록 더 짙은 색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도 이제 미국이니까 4,372 똑같은 나라죠. 위아래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인디아 여기가 이제 14,000 가장 많군요. 인도네시아 4,800 그리고 미국이 4,400 파키스탄 3,200 방글라데시 3,100 브라질이 2,400 케냐가 1,700 이렇게 국가별 사용자들이 쭉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 30분 동안의 사용자 실시간으로 지금 분당 사용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위에다 클릭을 해보시면 1분 전에 사용자가 4명이었고 2분 전에는 5명 3분 전에는 6명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1분씩 이렇게 뜨네요. 자, 지금은 0명이고 이렇게 분당 1분당 지난 30분 동안 이게 총 30개가 되겠네요. 30분 동안 많을 때는 한 8명 정도 여기는 9명이네요. 14분 전에는 9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적을 때는 1명이나 2명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상위 국가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시군구별 사용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 이렇게 됐는데 나이로비 얘가 다카인가요? 제가 잘 못 읽겠네요. 다른 나라들은 여기는 라고스 이런 곳에서 이런 사용자들이 있다. 그래서 도시별로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다 클릭을 해서 또 볼 수 있겠죠. 성별 메일과 피메일 남성이 지금 70.7 70% 이상이네요. 확실히 게임 쪽이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0% 이상 여성은 30%가 조금 안 되는 29.3% 정도가 됐고 관심 분야도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쭉 요 관심 분야별 사용자의 수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연령별 사용자 25세에서 34세까지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14세에서 24세까지 그 다음이고 35세에서 44, 55, 64, 45, 54 오히려 45세에서 54세가 55세에서 64세보다 더 적네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적은 걸 보니까 아마도 저 나이대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에 디지털을 사용하고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에 좀 어려워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언어별 사용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인도네시아, 스페니쉬 사실은 스페니쉬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따지면은 영어 사용권보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어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중국어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영어는 이제 단순히 모국어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인터내셔널 랭귀지죠. 내가 어디에서든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약속되어 있는 공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 체크를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언어는 스페니시나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내가 영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체크해놓고 쓰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냥 영어로 설정을 해놓고 쓰거든요.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은 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스페니시나 뭐 프렌치나 이런 걸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왜 한글을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외국 사이트에다 대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언어별 사용자의 이렇게 영어가 이제 실제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어 한번 보기 한번 해볼까요? 언어 보기 클릭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잉글리시, 인도네시안, 스페니시, 프렌치, 포르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런 언어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총 64개의 언어가 있네요. 그래서 페이지당 그냥 전체 다 봅시다. 100개를 해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64개가 지금 다 나오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제 인도네시안 쭉 보면은 러시안이 이제 9번, 타일랜드, 타이 말도 있고요. 베트남, 제페니스가 11, 차이니스, 중국어가 12위로 올라갔네요. 인구 자체는 제일 많을 텐데 좀 그렇긴 하죠. 자, 방글라데시, 절먼, 이제 독일어도 있고, 코리안이 현재 한국어가 지금 19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81명, 새 사용자 수 72,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체크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고, 총 64개 중에서 맨 아래쪽에는 이제 슬로바키아 언어인 것 같아요. 이쪽은 잘 모르겠고 61번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안, 그리고 아르메니안, 뭐 그리크,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도 있네요. 2명.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구글에서 모아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했을까?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지죠. 이런 것들, 인구 통계 개요, 세부 정보 이런 것 쭉 보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국가별, 그리고 어느 도시 성별도 있고, 관심 분야별, 언어별, 연령별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런 걸 모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실 거예요. 궁금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구글 신호 데이터, 구글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방법.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검색 엔진으로 컸고, 그리고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동영상 플랫폼도 가졌죠. 그러면서 여전히 검색 엔진으로 이제 제일 큰 그런 이제 그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이제 구글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죠. 동영상 유튜브를 틀게 되고 이제 구글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런 구글 생태계 안에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구글 애드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 비디오 광고들을 진행을 하고, 플레이스토어에 광고를 진행을 하고, 이럴 때 구글 애드는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구글 애드는 타겟팅이 가능한 플랫폼이나 기기나 사용자 규모 같은 것들과 함께 개인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플랫폼보다 압도적인 효율을 제공합니다. 요즘은 모든 광고 시장이 다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어요. 이렇게 개편이 된 첫 번째 시발주자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글 이전에는 광고를 할 때 그냥 무작위로 광고를 내보냈어요. 쉽게 말해서 A라는 광고 회사가 있고, 대표적인 게 야후 같은 데였죠. 야후가 검색 엔진이었죠. 그래서 야후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가 뜨는데, 그 위쪽에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는 검색 결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실어달라고 한 게 그 위에 항상 떴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하고는 상관없는 광고가 계속 떴던 거죠. 그래도 그걸 계속 보게 되면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클릭해서 들어가겠죠. 그거를 구입을 할 거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그걸 쭉 타겟이라고 노렸는데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다가 조금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차별화를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집어넣은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는 광고를 올린 거예요. 즉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글 검색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하겠죠. 구체적인 차명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차에 대한 정보를 찾는 그런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감지해서 그걸 감지해서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한다. 그러면은 차를 판매하는 제조사에서 싣는 광고를 그 사람의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즉, 이제 뭐 포드든 어디든 BMW든 뭐 이런 데서 이제 광고를 내고 싶어서 구글에다가 광고 의뢰를 하면은 이 구글은 어떤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냐 그러면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 클릭률이 훨씬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구글이 일종의 이제 광고 생태계를 이렇게 좀 재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지금은 이 시스템을 거의 다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맞춤형 광고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내가 봤던 영상하고 비슷한 영상이 계속 그 추천돼서 올라오죠. 이거는 꼭 광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렇게 그 동물들 좋아하니까 개나 고양이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요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떠요.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보게 되죠. 한번 보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 광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맞춤형 광고는 쉽게 말해서 내가 구글한테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건 이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이거는 구글이 알 수 있는 거죠. 유튜브 그 사이트 관리자는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IP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영상을 봤구나. 그러면 이 영상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를테면은 개나 고양이의 사료, 좋은 어떤 놀이터, 어떤 뭐 고양이가 쓸 수 있는 모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즉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광고를 보여주면은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광고가 될 건데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개나 고양이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광고들을 보여주게 되면 구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광고들에 있어서도 최적화된 이런 이제 맞춤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트를 하나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볼 거냐 그러면 adsettings.google.com adsettings.google.com settings.google.com S가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광고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혹시 못 보셨으면 조금 크게
이렇게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요거죠? adsettings.google.com. 여기 s가 두 개네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 쳐가지고 제 에러가 났습니다. 없는 페이지라고 나왔죠? ads as 이제 광고들을 세팅하는 곳입니다. 구글에서.